2019년 여름, 한국 반도체는 멈출 수도 있었다. 삼성의 라인이 처음으로 멈출 가능성이 언급된 순간이었고,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수출 금지는 아니었는데 허락을 받으라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날 라인은 돌아갔고 경고등은 꺼지지 않았다. 왜 멈추지 않았는가? 1980년대에도 비슷한 밤이 있었다. 그때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사였다. 모두가 끝까지 남지는 못했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다. 왜 어떤 이름은 남아있고 어떤 이름은 사라졌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반도체는 지금도 전선이다. 2025년 봄,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고 반도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프로듀서가 말하더군요. 현장 이야기가 없다고, 숫자와 성과만 있고 사람 이야기가 없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처음 만난 날, 프로듀서는 나를 이천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봤는데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40년 전이 떠올랐는데 1983년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불빛을 봤었거든요. 건물은 낡았고 장비는 낯설었지만 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저 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누군가 밤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못 보고 납기를 지키려고 라인 앞에서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프로듀서가 메모하면서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들 이야기 말고 현장에서 버틴 사람들 이야기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과장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영웅이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다만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했죠. 며칠 뒤 촬영 준비 미팅이 있었는데 작가와 PD와 프로듀서가 모여 있었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삼성, 현대, 금성의 반도체 진출 과정을 다루겠다는 거였고 일본 견제와 미국 시장 개척 그리고 헤드헌팅 전쟁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나는 자료를 보면서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작가가 대답했는데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세대라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그 세대가 쓰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국가 기간 산업, 기술 자립, 외화 절약 그런 단어들을요. 작가가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그런 단어들이 왜 중요한가요? 나는 설명했는데 그 세대에게는 추억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었기 때문이라고. 외화 절약이라는 말 뒤에는 해외 출장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이 있고 기술 자립 뒤에는 밤새 매뉴얼 번역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프로듀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하겠어요. 판단은 시청자가 하게 두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는데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문서의 의미를 아십니까? 프로듀서가 오래된 서류를 꺼냈는데 1985년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서였어요. 나는 그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는데 거기에는 목표 생산량, 투자 계획, 인력 양성 계획이 적혀 있었고 모두 손으로 쓴 글씨였죠. 나는 그 글씨를 보면서 당시 담당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이 문서를 증언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록이니까요. 누군가의 계획이 누군가의 인생이 됐고 그 인생들이 모여서 산업이 됐다는 기록이죠. 촬영 첫날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긴장했어요. 40년간 현장에서 일했지만 카메라 앞에 앉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프로듀서가 말했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본은 없습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강대석입니다. 1962년생, 올해 63세입니다. 1983년부터 2020년까지 반도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옛 노트를 꺼냈는데 1980년대 공정 일지였고
페이지를 넘기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거기에는 수율이나 불량 원인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먼저 적혀 있었는데 야간조 박대리, 설계팀 김과장, 품질라인 이주임 같은 이름들이었죠. 그들은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신문에 사진이 실린 적도 없었지만 그들이 없었으면 어떤 노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일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기술이란 게 숫자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하고요. 다음날 제작팀과 만났을 때 프로듀서가 대본 초안을 보여줬는데 일본을 이겼다, 미국을 넘어섰다 같은 표현들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프로듀서가 펜을 놓으며 물었어요. 차이가 뭔데요? 나는 설명했는데 이긴 건 결과고 버틴 건 과정이라고. 나는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프로듀서가 어떻게 시작할지 물었고 나는 일지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죠. 이 문장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고요. 프로듀서가 메모하면서 계속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 뒤에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삼성과 현대와 금성을 갈랐다고요. 삼성은 속도를 선택했고 현대는 자금을 선택했고 금성은 기술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달랐고 끝까지 남은 곳은 하나였죠. 프로듀서가 일본과 미국은 어땠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틈을 정확히 봤다고요. 3사가 서로 사람 빼앗고 기술 빼앗는 사이에 일본은 소재를 조였고 미국은 시장을 조였다고 설명했죠.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언어로 풀어갈지 물었고 나는 종이에 단어를 적었어요. 국가기관산업, 기술자립, 외화자량, 야간 철야, 수출전선. 프로듀서가 왜 이게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대답했죠. 시니어 시청자들이 아는 말이거든요. 50대, 60대, 70대가 살았던 시대의 언어라고요. 프로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텐데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 다큐는 시니어를 위한 거니까 그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추억이 아니라 실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죠. 국가기관산업이라는 말 뒤에는 집 팔고 공장 지은 사람들이 있고 외화 절약 뒤에는 해외 출장 한 번 못 가고 버틴 사람들이 있고 야간 철야 뒤에는 가족 못 보고 라인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프로듀서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 문장을 테마로 쓸까 합니다. 어떤 문장이냐고 물으니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이거라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때 제작팀 막내가 급하게 들어오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1980년대 헤드헌팅 계약서인데 국가기록원에서 찾았다는 거였죠. 프로듀서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라며 말했어요. 진짜네. 연봉 2배, 전세 지원, 자녀 유학 보장. 삼성이 현대 엔지니어 데려올 때 쓴 계약서래요. 막내가 설명했죠. 프로듀서가 나를 보며 이것 증언 가능하냐고 물었고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으며 대답했어요. 가능해요. 나도 1987년에 제안받았거든요. 진짜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안 갔냐고 물으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전쟁터를 옮기는 거였으니까요. 프로듀서가 메모하며 이거 3장에서 쓰겠다고 했고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뒤에는 선택이 있는데 선택 뒤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1983년으로 내려봤을 때 나는 그때 21세 신입이었는데 머리는 짧았고 손은 거칠었고 공장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낯설었고 사람들이 뭐냐고 물으면 나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다만 알고 있던 건 이걸 못 만들면 나라가 뒤처진다는 거였죠. 기흥 공장에 처음 들어간 날이 기억나는데 클린룸이라고 했지만 먼지가 많았고 장비는 있었지만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매뉴얼은 전부 영어나 일본어였어요. 선배가 말했죠. 우리가 해봐야 알아. 그렇게 시작됐는데 같은 시기에 현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결단을 내렸는데 반도체를 한다는 거였고 현대는 돈이 많았고 조직력이 있었고 중공업 하듯이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금성도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설계 인맥이 있었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 회사가 외친 목표는 똑같았는데 국가기관 산업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였지만 서로를 가장 먼저 의식했죠. 왜냐하면 같은 장비를 찾아야 했거든요. 당시 반도체 장비는 일본 아니면 미국 거였는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었고 삼성이 주문하면 현대가 뺏으려 했고 현대가 계약하면 금성이 끼어들었어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는데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서로 사람을 탐내는데 연봉 2배 제한이 돌았고 전세 지원 조건이 붙었고
자녀 유학까지 약속했죠. 누가 먼저 라인을 안정화하느냐가 곧 생존이었는데. 그런데 외부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 장비 담당자는 항상 친절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웃었지만 납품은 늘 미묘하게 늦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2주 늦고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됐죠. 왜 늦는지 물으면 대답은 항상 비슷했는데 기술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품질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본사 승인 절차가 있다는 식이었어요.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결과는 명확했는데 라인이 늦춰졌죠. 미국은 달랐는데 막지 않았지만 대신 조건을 붙였어요. 기술 이전 계약서에는 항상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은 미국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거나 다른 국가 수출은 사전 승인을 받는다거나 라이선스 갱신은 매년 재협의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일본이 우리를 싫어해서 납기를 늦춘 게 아니라는 걸요. 미국이 우리를 막으려고 조건을 건 게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반도체 1위 국가였고 미국은 기술 패권 국가였는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올라오는 걸 천천히 조절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그걸 나중에야 깨달았는데 그때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삼성은 속도로 밀어붙였고 현대는 돈으로 찍어 눌렀고 금성은 기술로 버텼는데 세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일본은 소재를 쥐고 있었고 미국은 시장을 쥐고 있었어요. 전쟁은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밖에서도 동시에 오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는데 첫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알람이 울렸고 붉은 경고등이 라인 전체에 켜졌고 수율이 30%를 집었어요. 라인이 멈췄는데 그때 우리는 알았죠. 이건 연습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요. 카메라가 1983년으로 내려봤을 때 나는 그때 21세 신입이었는데 머리는 짧았고 손은 거칠었고 공장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낯설었고 사람들이 뭐냐고 물으면 나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다만 알고 있던 건 이걸 못 만들면 나라가 뒤처진다는 거였죠. 디응 공장에 처음 들어간 날이 기억나는데 클린룸이라고 했지만 먼지가 많았고 장비는 있었지만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매뉴얼은 전부 영어나 일본어였어요. 선배가 말했죠. 우리가 해봐야 알아. 그렇게 시작됐는데 같은 시기에 현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결단을 내렸는데 반도체를 한다는 거였고 현대는 돈이 많았고 조직력이 있었고 중공업 하듯이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금성도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설계 인맥이 있었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 회사가 외친 목표는 똑같았는데 국가 기간 산업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였지만 서로를 가장 먼저 의식했죠. 왜냐하면 같은 장비를 찾아야 했거든요. 당시 반도체 장비는 일본 아니면 미국 거였는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었고 삼성이 주문하면 현대가 뺏으려 했고 현대가 계약하면 금성이 끼어들었어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는데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서로 사람을 탐내는데 연봉 2배 제한이 돌았고 전세 지원 조건이 붙었고 자녀 유학까지 약속했죠. 누가 먼저 라인을 안정화하느냐가 곧 생존이었는데 그런데 외부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 장비 담당자는 항상 친절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웃었지만 납품은 늘 미묘하게 늦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2주 늦고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됐죠. 왜 늦는지 물으면 대답은 항상 비슷했는데 기술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품질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본사 승인 절차가 있다는 식이었어요.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결과는 명확했는데 라인이 늦춰졌죠. 미국은 달랐는데 막지 않았지만 대신 조건을 붙였어요. 기술 이전 계약서에는 항상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은 미국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거나 다른 국가 수출은 사전 승인을 받는다거나 라이선스 갱신은 매년 재협의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일본이 우리를 싫어해서 납기를 늦춘 게 아니라는 걸요. 미국이 우리를 막으려고 조건을 건 게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반도체 1위 국가였고 미국은 기술 패권 국가였는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올라오는 걸 천천히 조절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그걸 나중에야 깨달았는데
그때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삼성은 속도로 밀어붙였고 현대는 돈으로 찍어 눌렀고 금성은 기술로 버텼는데 세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 일본은 소재를 쥐고 있었고 미국은 시장을 쥐고 있었어요. 전쟁은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밖에서도 동시에 오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는데 첫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알람이 울렸고 붉은 경고등이 라인 전체에 켜졌고 수율이 30%를 집었어요. 라인이 멈췄는데 그때 우리는 알았죠. 이건 연습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요. 본사에서 다시 팩스가 왔을 때 빠른 해답을 원했습니다. 외부에서 공정 전문가를 데려오면 된다는 거였고 누구냐고 하니까 현대나 금성에 있는 반도체 경험 있는 엔지니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였어요. 조건은 연봉 2배 줘도 되고 전세도 지원하고 필요하면 자녀 유학까지 약속하라는 내용이었죠. 팀장이 팩스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사람을 돈으로 사는 게 맞냐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가 삼성 설계팀 박 과장한테 접근했다고 연봉 3배를 제시했다는 거였고 거기다 아파트까지 준다는 얘기였어요. 3배면 나도 갈 것 같다고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고 금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연구실 통째로 데려가는 전략을 썼다고 하고 팀장 한 명 데려오면 팀원들도 따라오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헤드헌팅 전쟁이 시작됐는데 회사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현대 갔대요. 이번 달 말에 퇴사한대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진짜냐? 연봉 얼마 받기로 했냐고 하니까 2배래요. 거기다 강남 아파트 전세까지래요. 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매일 누군가가 떠났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자리가 비어있고 점심때 보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죠. 나는 마음이 복잡했는데 나한테도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현대였는데 강 대리님 저희 쪽으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며 조건을 말했어요. 연봉 2배 2천에 전세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거였고 자녀는 아직 없지만 결혼하면 그때 유학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솔직히 혹했죠. 당신의 연봉이 월급 48만 원이었고 2배면 96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면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결혼 자금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외부 시선은 더 냉정했어요. 미국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품질 시스템 인증을 다시 받으세요. 인력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러면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공급망은 더 조용해졌으며 장비 납기가 또 늦어졌고 소재 공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들리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선배가 나를 불렀어요. 퇴근 후 회사 포장마차였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니 한참을 마시다가 물었어요. 너 현대 간다며?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다 안다 이 바닥 좁다고 하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배가 계속 말했고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한다. 돈도 중요하고 일에도 중요하니까 하면서도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뭔데요? 하니까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조립만 한다고 했어요. 조립이요? 하니까 일본이 만든 거 조립하고 미국이 설계한 거 조립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만들 순 없냐고 하니까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이 남아야 만든다고 했고 전부 다 떠나면 그럼 끝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 하는 말에 나는 멈췄는데 선배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 남는 이유가 뭔 줄 아냐고 하길래 뭔데요? 했더니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요 하니까 여기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고 했고 역사요 하니까 우리가 만든 걸 우리 이름으로 세계에 파는 날이 올 거고 그날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날 밤 결정했어요. 현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제안 감사하지만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금성에서 온 공정 전문가였고 최 박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상황 아냐고 하니까 안다. 수율 문제 들었다고 했어요. 해결할 수 있냐고 하니까 최 박사가 자료를 펼치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공정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공정 체질이요 하니까 라인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요? 하는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 박사가 덧붙였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멀리 가야 할 때라고 말했죠. 최 박사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수율을 올리려고 장비만 만지고 소재만 바꾸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었고 근본적으로 라인 운영 철학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게 최 박사의 진단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였을 때 최 박사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지금은 생산량이 먼저고 품질은 나중인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야 한다는 거였죠. 품질을 먼저 잡으면 생산량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논리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빨리, 많이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최 박사는 천천히 정확하게로 바꾸자고 했고 그게 결국 더 빠르다고 주장했어요. 밤을 기준으로 계획을 다시 짰어요. 낮 근무조는 생산에 집중하고 밤 근무조는 품질 점검과 장비 정밀 조정에 몰두하기로 했죠.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불량이 나면 슬쩍 숨기고 다음 배치에서 만회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불량이 나면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파고들고 기록을 남기는 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만 바쁜 게 아니었어요. 현대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현대가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2천의 새 라인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장비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고 삼성보다 더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목표였죠. 금속은 다른 전략을 썼는데 설계 인맥을 활용해서 고객사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쌓아왔던 게 금성의 강점이었거든요. 삼성은 둘 다 했어요. 속도도 당기고 조직도 동시에 강화했죠. 임원들이 매일 공장에 내려왔고 회의는 현장에서 서서 했고 결정은 즉시 실행됐어요. 나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비용을 목격했어요. 사람들 눈밑이 점점 꺼져갔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으며 가족들 불만은 점점 커졌죠. 어떤 동료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고 어떤 선배는 아이 생일을 3번 연속 못 챙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정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수율이 30%에서 45%로 올랐고 다시 55%를 넘어섰고 어느 날은 63%를 찍었어요. 아직 목표인 80%까지는 멀었지만 방향은 맞다는 확신이 생겼죠. 최 박사의 방식이 통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해외에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어요. 일본 소재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납기가 다시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기술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우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죠.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였고 우리가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걸 조절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미국 고객사도 움직였어요. 추가 인증을 요구한다는 통보가 왔는데 ISO 9001 품질 인증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거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다음 달에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전혀 없었죠.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과 미국을 탓하면서 일정을 미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탓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최 박사가 말했거든요. 탓해봤자 바뀌는 건 없고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라고.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고 그날부터 ISO 인증 준비와 미국 심사 준비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이게 액트의 문이었어요.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고 앞으로 나가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공식 통보가 왔어요. 미국 고객사 최종 심사 일정이 확정됐는데 3주 뒤였어요. 통과하면 1년 계약, 실패하면 계약 종료. 딱 한 번의 기회였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촬영이 한 달쯤 진행됐을 때 프로듀서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해외 객관성을 확보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국내 증언만으로는 시청자들이 그냥 추억 미화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연구기관 자료를 함께 제시하자는 논리였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제작팀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IMEC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벨기에에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기관이었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고 했죠. IEEE라는 전기전자학회 논문도 있었고 SEMI라는 반도체 장비협회 통계도 있었는데 모두 한국이 1980년대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해놓은 자료들이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전쟁은 이미 세계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시청자들은 그 연결고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프로듀서의 제안에 동의했죠. 제작팀은 한 발 더 나가서 해외 분석가 인터뷰를 제안했는데 아이맥에서 한국 반도체를 연구했던 자문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 달 뒤에 벨기에에서 화상 인터뷰가 잡혔어요. 상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고 이름은 피터 반 데어 마이렌이라고 했는데 IMEC에서 20년 넘게 반도체 공정 연구를 해온 사람이었어요. 나는 화면 너머로 그와 마주 앉았고 프로듀서가 질문을 시작했죠. 피터 박사님, 한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피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기술보다 실행입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그거 실제로 양산 라인에서 구현하고 수율을 올리고 시장에 공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은 그 실행 능력이 탁월했고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보여준 속도는 세계 반도체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1980년대 선배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밤새 라인 앞에서 버티던 사람들, 가족도 못 보고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피터가 말한 실행의 주인공이었죠. 기술은 책에 있었지만 실행은 사람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 반도체를 만든 거였어요. 프로듀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피터가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는데 일본은 기술 완성도가 높았지만 속도가 느렸고 미국은 혁신은 빨랐지만 양산 체제가 약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양산으로 즉시 연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증언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내 기억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이라는 걸요. 아이맥이 분석했고 IEEE가 논문으로 남겼고 SEMMI가 통계로 정리했다는 건 우리가 겪었던 전쟁이 세계 반도체 역사의 일부라는 뜻이었죠. 이 결합이 시청자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내 증언자가 감정을 만들고 해외 기관 자료가 사실감을 고정하는 구조였죠. 인터뷰 막바지에 피터가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다음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나는 물었죠. 어디서요? 피터가 화면에 HBM이라는 단어를 띄우며 말했어요. 고대 여풍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입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 속도와 집적도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두를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에게 밀릴지가 향후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1980년대에 D램으로 싸웠고 2025년에는 HBM으로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라는 걸요.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선두에 있다는 게 달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새로운 전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024년 가을 나는 40년 만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작팀이 현장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천 공장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입구에서부터 달라진 게 보였는데 예전에는 반도체 공장이라고만 써 있었는데 이제는 HBM 전용 라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젊은 엔지니어가 안내를 해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이름은 김주임이라고 했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마이크로 범프가 어쩌고 TSV가 어쩌고 수율이 어쩌고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솔직히 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술은 4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화해 있었고 내가 알던 D램 시대의 언어는 거의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긴장감은 읽을 수 있었어요. 김주임의 눈빛이 1980년대 내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라인 앞에서 숨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자세, 경고등 하나에도 즉시 반응하는 반사신경, 그리고 납기를 묻는 질문에 긴장하는 표정까지. 모든 게 40년 전 내 모습이었어요. 고객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 GPU 회사라고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기밀이라서 회사 이름은 못 밝힌다고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죠.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이겠구나 싶었고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상상이 갔어요. 왜냐하면 AI 칩은 메모리 성능이 전부를 좌우하니까요. 김주임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납기와 신뢰성과 전력과 열 관리가 동시에 걸린다는 거였어요. 하나라도 기준을 못 맞추면 전체 발주가 취소되고
경쟁사로 넘어간다는 압박이 매일 있다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0년대에도 똑같았거든요. 고객 요구는 항상 우리 한계치를 넘어섰고 우리는 그걸 맞추기 위해 불가능에 도전했죠. 그런데 김주임이 한 가지 더 말했는데 한국이 지금 HBM에서는 앞서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여전히 소재와 장비를 쥐고 있고 미국이 수출 통제로 시장 경로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특히 최근에 일본 소재사에서 품질 규격 변경 통보가 왔는데 사실상 공급을 조이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거든요. 1985년에도 일본이 장비 납기를 늦췄고 2025년에도 일본이 소재 규격을 바꾸고 있었죠. 방식만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았어요. 한국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였죠. 촬영을 마치고 공장을 나오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김주임한테 물었죠. 야근이에요? 그가 대답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야근이라고 했어요. 납기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집에 못 들어간 지 일주일 됐다고. 가족들. 불만이 많지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1980년대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집 대신 공장에서 자고 가족보다 라인을 먼저 챙기고 명절에도 출근하고. 시니어 세대가 이 장면을 보면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살았으니까요.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지금 한국이 HBM에서 1위라는데 그럼 이제 편해진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1위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받는 자리라고. 초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체력이라고 대답했죠.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히지만 밤을 잃고 버티는 사람들의 체력은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고요. 차를 타고 공장을 떠나고 백미러로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불빛은 똑같았어요. 꺼지지 않는 불. 그게 한국 반도체였죠. 2025년 봄 제작팀과 회의를 하는데 뉴스 속보가 떴어요. 일본 소재사에서 품질 규격 변경을 공지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원로는 단순한 공급 차질 정도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목조르기라는 걸요. 규격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소재의 순도나 입자 크기 같은 기준을 바꾸는 건데 겉으로는 품질 향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라인 조건을 전부 다시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검증 기간이 최소 3개월은 늘어나고 그 사이에 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장비 세팅까지 바꿔야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고객 납기는 그대로였어요. 고객은 규격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받겠다는 거였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모든 걸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죠.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이 악의를 가진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악마라서가 아니라고. 일본은 자기 카드로 협상하는 거라고 대답했죠. 소재와 장비를 쥐고 있으니까 그걸 조절해서 자기 산업을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카드에 얼마나 덜 의존하느냐인데 2025년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일본 소재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시장조사기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70%를 넘었고 HBM 출하량은 전 세계의 95%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숫자는 정말 빛났지요. 언론도 한국 반도체 독주, HBM 압도적 1위 같은 제목을 뽑아냈고 정부도 성과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1위는 축하할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받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숫자가 빛날수록 표적이 커지고 경쟁국들은 그 숫자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견제할지 계산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객을 지키려고 개별 협상을 진행했고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미국 상무부에서 추가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고객 선별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팔지를 미국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촬영을 하면서 나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긴장.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때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도 그랬고 주문도 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2019년 여름이었어요. 한 통의 공지가 왔는데 일본에서였어요. 불화수소, photoregist, fluorine,
polyamide. 이름은 어려웠지만 공정에서는 너무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수출 금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절차가 바뀌었다는 거였죠. 한 번에 되던 게 한 번씩 물어봐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승인 기간이 늘어났으며 서류가 추가됐어요. 그날 라인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속도가 달라졌죠. 회의 시간이 길어졌고 승인이라는 단어가 공정보다 먼저 나왔고 사람들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기술을 잘 만드는 것과 기술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1985년에 봤던 장면이 이름만 바꿔 돌아왔어요. 그때도 일본은 웃고 있었고 우리는 이유를 몰랐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압박은 밖에서만 오지 않았어요.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했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같은 나라 기업이었지만 전략이 달랐어요. 삼성은 수율 안정과 범용 메모리 확장을 말했고 하이닉스는 HBM 우선과 패키징 통합을 주장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었지만 방향은 반대였죠. 정부는 협력을 강조했지만 현장은 경쟁 본능을 버리지 못했고 회의 테이블에서는 협력하자고 말하면서도 나와서는 서로 고객을 먼저 잡으려고 움직였어요. 그 틈을 해외 투자자들이 파고들었어요. 미국 펀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니 기술 로드맵을 공유해달라는 거였어요. 듣기 좋게 말하면 투자 검토였지만 실제로는 기술 정보를 요구하는 거였죠. 글로벌 고객들도 비슷했는데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가격을 깎으려 했고 공급 물량을 보장하려면 생산 계획까지 공개하라고 압박했어요. 내부에서는 이직 제한이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헤드헌팅 전쟁이 다른 얼굴로 돌아온 거였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이 주도했어요. 연봉 3배, 아파트 제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심지어 부모님 의료비까지 보장한다는 조건이 돌았고 실제로 몇몇 엔지니어가 떠났죠. 어느 날 김주임이 나를 찾아왔는데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였죠. 나는 물었어요. 조건이 어떤데요? 김주임이 대답했는데 연봉 3배, 상하이 아파트 제공, 5년 계약이라고 했어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돈은 따라올 수 있지만 기록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김주임이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설명했는데 여기서 버티면 당신 이름이 한국 반도체 역사에 남지만 중국 가서 돈 벌면 그냥 용병으로 끝난다고. 10년 뒤에 돌아보면 그 차이가 크다고 말했어요.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알았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구조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남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했고 그게 돈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죠. 며칠 뒤에 업계 긴급 회의 소식이 들렸어요. 정부와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인다는 거였는데 주제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선언이었어요. 소재 국산화, 장비 다변화, 인재 유출 방지, 이 3가지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외부 견제는 내부 균열을 먹고 자라는데 이제야 그 균열을 메우려고 한다는 걸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았고 시작이라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촬영 중에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지금 상황이 1980년대보다 나은가요? 나는 대답했죠. 숫자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지만 본질적인 취약점은 비슷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장비와 소재를 남한테 의존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다르죠. 2025년 여름 최악의 조합이 왔어요. 일본 소재 규격 변경의 검증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었는데 원래 3개월이면 끝난다던 게 5개월째 진행 중이었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동시에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수출 통제 가이드가 시행 단계로 들어갔는데 특정 국가로 가는 고급 메모리 수출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팔지를 미국이 확인하겠다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 필요해진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 사이에 고객은 납기를 요구했어요. 엔비디아든 AMD든 그들에게는 한국의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고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받지 못하면 다음 분기 발주를 줄이겠다는 경고가 왔죠. 라인은 멈추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떨어졌고 수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90%를 유지하던 수율이 85로 떨어지고 다시 82로 내려가고 어느 날은 78을 찍었어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5%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는 7%가 빠졌죠. 언론은 즉시 위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한국 반도체 위기설, 공급망 흔들, HBM 독주 끝나나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실제로는 일시적인 조정이었지만 언론과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프로듀서가 촬영 중에 물었어요. 이번이 가장 큰 위기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니지만 가장 복잡한 위기라고 대답했죠. 1980년대에는 기술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기술도 잘해야 하고 규칙도 맞춰야 하고 외교도 해야 하고 시장 신뢰도 지켜야 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1986년 겨울이었는데 우리 라인도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장비 납기가 6개월 늦어지면서 생산 계획 전체가 흔들렸고 고객들은 발주를 취소했고 사람들은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끝났다고 했지만 끝난 적은 없었죠. 우리는 다시 일어났고 라인을 돌렸고 결국 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1986년에는 기술의 문제였지만 2025년에는 규칙의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미국이 규칙을 바꾸면 팔 수가 없고 일본이 소재를 조이면 만들 수가 없었죠. 기술 강국이 되는 것과 자립 강국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촬영 중에 나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어요. All is lost는 기술이 실패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통제가 실패해서 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한 통의 통보가 왔는데 핵심 고객으로부터였어요. 내용은 간단했는데 다음 분기 발주 물량을 일부 재조정하겠다는 거였죠.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지만 재조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줄이겠다는 거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죠. 얼마나 줄인다는 건가요? 담당자가 대답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5에서 20%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팀장이 한숨을 쉬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침묵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980년대에 우리는 기술로 싸웠고 2000년대에는 가격으로 싸웠고 2010년대에는 수율로 싸웠는데 2025년에는 뭘로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규칙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며 시장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외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한국 반도체 위기설을 다루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하고 있었고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나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봤으며 공장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끝은 우리가 선택할 때만 온다고 1986년에 선배가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 말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죠. 발주 재조정 통보가 온 다음 날 나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어요. 제작팀이 섭외해준 곳이었는데 국가기록원 산업문서보관소였고 1980년대 반도체 관련 정책 자료와 공정일지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나는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지면서 나는 옛날 문장들을 다시 읽었는데 외화 절약을 위한 반도체 국산화, 기술 자립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2025년 문서를 펼쳐봤어요. 공급망 자립을 위한 소재 다변화, 동맹 재편을 고려한 전략 수립 같은 문장들이 있었는데 단어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았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나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기술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구조를 바꾸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일주일 뒤에 제작팀과 함께 현장 노동자와 연구소 선배를 다시 만났어요. 1980년대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70대가 넘었고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반도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선배가 대답했는데 영웅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뿐이라고 말했어요. 첫째, 문제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정부와 협력사도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문제를 숨기려고 했지만 지금은 공개하는 게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고 했죠. 둘째, 내부 경쟁을 멈추고 공통 규격을 만들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재를 쓰고 장비를 운영하면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공통 규격을 만들어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죠. 셋째,
소재와 장비의 다변화를 계약으로 박아라. 말로만 다변화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그걸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거였어요. 일본 소재사가 80%를 공급한다면 나머지 20%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보하고 그 비율을 점점 늘려가라는 논리였죠. 나는 그 말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촌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를 공개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며 내부 경쟁을 멈추는 건 단기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고 소재 다변화는 당장 비용이 늘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 하면 40년 뒤에도 똑같은 위기가 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1985년에도 우리는 일본 소재에 의존했고 2025년에도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죠.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감정으로만 끝내지 않겠다고, 구조로 끝내겠다고.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대단했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바꿔야 하는지를 말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소식이 들렸어요. 정부와 삼성, 하이닉스, 주요 협력사가 참여하는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국가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선언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재 국산화율 목표, 장비 다변화 일정, 인재 육성 계획이 포함될 거란 얘기가 돌았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늦었지만 시작은 하는구나. 어둠 속에서 찾은 답이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프로듀서가 전화로 물었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세요? 나는 대답했죠. 희망이 아니라 책임이 보입니다. 우리 세대가 풀지 못한 문제를 다음 세대한테 또 넘기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요. 공급망 선언이 발표된 건 2025년 가을이었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제목은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동맹 강화 종합대책이었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말로만 끝나는 선언이 아니라 문서와 계약으로 가겠다는 게 핵심이었죠. 정부는 세 가지 축을 발표했어요. 첫째, 소재 다변화인데 일본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년 내 40%로 낮추고 유럽과 미국 공급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였어요. 둘째, 핵심 부품 국산화인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실리콘 같은 필수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5조 원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셋째, 공동 검증 체계인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개별적으로 검증하던 걸 공동으로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기업들도 움직였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쟁은 남기되 전선은 공유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죠. 삼성은 생산 안정과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맡고 하이닉스는 HBM과 첨단 패키징 로드맵에 집중하겠다고 역할을 분담했어요. 그리고 소재와 장비 구매에서는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공동 구매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고 대체 공급처 개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협력의 범위가 명확해지자 시장이 반응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3일 연속 상승했고 SK 하이닉스도 회복세를 보였죠. 해외 고객들도 안심하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에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촬영 중에 나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시니어 세대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수출 전선이 다시 정렬되고 있습니다. 산업 역군들이 밤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믿기 시작했다는 신뢰요.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이제 위기가 끝난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재정렬된 거예요.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Break into 3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야 하니까요. 일주일 뒤에 IMEC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이었는데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공급망 리스크를 유의미하게 낮췄으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1985년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혼자였고 세계는 우리를 믿지 않았고 우리도 우리를 믿지 못했었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우리의 대응을 평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제작팀과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프로듀서가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 건가요?
나는 대답했죠.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왜요? 이건 회고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기록이니까요. 시청자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하니까요.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마지막 2장은 어떻게 갈 건가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14장에서는 검증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15장에서는 다음 전쟁을 예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메시지니까요. 프로듀서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시청자들이 뭘 느끼길 원하세요? 나는 대답했죠. 자부심과 경계심, 둘 다요. 우리가 대단했다는 자부심과 앞으로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경계심. 그 2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2025년 겨울. 마지막은 실무로 끝났어요. 소재 규격 변경 검증이 완료됐다는 통보가 왔고 라인 조건 재정의도 마무리됐고 수율이 다시 90%를 회복했어요. 공정 로그를 보면 11월 첫째 주부터 안정화가 시작됐고 12월에는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죠. 고객사 실사팀이 다시 공장에 들어왔어요. 엔비디아 품질팀이었는데 3일 동안 라인을 샅샅이 확인했어요. 별 관리 데이터를 보고 전력 효율 그래프를 분석하고 수율 로그를 한 주씩 검토했죠. 현장 엔지니어들은 말이 없었어요. 대신 로그가 말했어요. 숫자가 증명했고 데이터가 설명했고 결과가 확인됐어요. 실사 마지막 날 엔비디아 팀장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어요. 검증 통과입니다. 다음 분기 발주는 원래 물량으로 복구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히 안도했어요. 박수는 없었지만 사람들 표정이 풀렸고 어깨가 내려갔죠. 같은 시기에 해외에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IMSC 자문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한국의 첨단 패키징 로드맵이 세계 표준과 정합하며 특히 HBM4 개발 일정이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부합한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IEEE 반도체 학회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HBM 신뢰성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고 SEMI 장비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6년 장비 투자 흐름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드라마가 아니라 기록이었어요. 숫자와 데이터와 문장으로 남는 기록이었고 누가 부정해도 지워지지 않는 증거였죠. 마지막 인터뷰 촬영 날이었어요. 프로듀서가 물었죠. 이제 위기를 이긴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긴 게 아닙니다. 버텼어요. 차이가 뭔데요? 이긴 건 상대를 꺾는 거고 버틴 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1980년대에도 우리는 버텼고 2025년에도 버텼어요. 그리고 버틴 나라가 다음을 만듭니다. 프로듀서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시니어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울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 산업의 방식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밤샘 근무, 가족 희생, 납기 압박. 그게 단순한 개인의 고생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토대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세대가 뭘 느끼길 바라세요? 자랑이 아니라 확인이요.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자기가 만든 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확인.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위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확인이요. 촬영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공장 불빛은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죠. 나는 차에 타기 전에 공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40년 전에도 봤던 풍경이었는데 건물은 새로 지어졌고 장비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불빛만큼은 똑같았어요. 프로듀서가 물었죠. 뭘 보고 계세요? 나는 대답했어요.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 무슨 의미예요? 1985년에도 이 불은 켜져 있었고 2025년에도 켜져 있어요. 아마 2045년에도 켜져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 반도체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도 밤을 밝히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프로듀서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공장 불빛, 노을, 그리고 내 팀 모습. 나중에 편집실에서 봤는데 그 장면이 이 다큐의 마지막 컷이 될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시청자들은 뭘 느낄까요? 과거를 그리워할까? 아니면 현재를 이해할까? 나는 후자이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다음 세대가 준비해야 할 게 여전히 많으니까요. 프로듀서한테 문자가 왔어요. 15장 마지막 녹음.
내일 오전 10시 스튜디오에서. 주제 다음 전쟁. 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다음 전쟁. 맞아요.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2025년 12월.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제작팀이 첫 촬영 때와 똑같은 장소로 나를 데려갔는데 이천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일단 첫 장면과 같은 각도로 찍겠습니다. 그때랑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프로듀서가 신호를 보냈고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저 불빛을 보십시오. 1983년에도 저 불빛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모지였어요. 반도체가 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만들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공장에 들어갔고 밤을 밝혔고 라인을 돌렸습니다. 2025년 지금 저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 저곳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저곳에서 나오는 메모리를 기다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저곳의 공정을 의지하고 세계 데이터 센터가 저곳의 HBM을 요구합니다. 카메라를 끄기 전에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밤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가족을 못 본 사람이 있고 납기를 지키기 위해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기술이 됐고 기술이 쌓여서 국가 산업이 됐습니다. 3사의 암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드헌팅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외부 견제도 여전합니다. 일본은 소재로 조이고 미국은 규칙으로 조이고 중국은 물량으로 추격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전쟁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법을 배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자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록을 남길 뿐입니다. 1980년대부터 2025년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걸요. 내일도 라인을 돌리겠다는 약속,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겠다는 약속, 국가 산업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 약속들이 지켜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킨 약속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됩니다. 지금 20대 엔지니어들이 HBM4를 개발하고 30대 연구원들이 차세대 패키징을 설계하고 40대 팀장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를 쓰고 더 나은 소재를 받고 더 높은 연봉을 받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밤을 밝히고 납기를 지키고 국가를 만드는 일이죠. 다음 전선은 공정이 아닙니다. 인재와 규칙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동맹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다음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히지만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과 규칙을 만드는 능력은 쉽게 복제되지 않으니까요. 프로듀서가 신호를 보냈어요. 마지막 멘트 부탁합니다. 나는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과 같은 불빛입니다. 하지만 끝은 시작보다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장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기록이 국가의 체력을 만든다는 걸요. 카메라가 꺼졌어요. 화면이 어두워졌고 공장 불빛만 남았죠. 프로듀서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죠. 끝이 아니라 쉼표라고.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